이제 14주 공부를 합시다. 그 14주는 신라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그 이율상 선생의 글, 몸에 대한 생의학적 개입과 생명정치. 좀 어렵게 보입니까? 하여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바탕으로 14주 1, 2, 3차시 공부를 하도록 하죠. 내용과 글의 구조 같이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목차를 보면 이제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의학적 시선으로 몸, 특히 몸, 생명을 바라보기. 두 번째가 본론이죠. 2번과 3번과 4번이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생명 권력의 탄생, 생명 그 자체의 정치화, 새로운 에토스의 정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맺는 말, 그 서론과 결론이 있고, 본론이 이렇게 세 개 챕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국문 초록은 이제 요약본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요약해 놓은 건데, 한번 볼까요? 근대 정치 운동이 이제 몸을 이제 생명으로 이렇게 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어떤 근대 정치 운동이 몸을 권리 문제에 한정시켜 보는 것과는 달리 생명 공동체에서 몸은 의료적 차원에서 규정되고 국가는 의료를 장악함으로써 국가가 몸을 지배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라고 이제 첫 문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국가는 의료를 장악함으로써 국가가 몸을 지배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제도도 그렇고 어떤 뭐 특정한 정치 사상도 그렇고 철학적 사유도 그렇고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푸코 철학자 푸코에 의하면 이와 같이 의학적 지배를 통한 인구 내지는 주민의 관리를 푸코는 생명정치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생명정치다. 그러나 전염병으로부터 생명을 구제하는 관리만이 이런 관리 의학적 지배를 통한 이제 주민의 관리, 국민의 관리만이 정치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듯 하다가 또 그 이태원발 클럽 전염이 7차 전염까지 이렇게 발병됐다고 해요. 7차 감염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N차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뭐 한 사람이 뭐 몇 명씩 감염한다고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산술적으로만 하면 그 7차 감염까지 뭐 1000명인가 만 명인가 보도를 얼핏 봤는데 하여튼 이렇게 광범위한 그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려스러운 거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초, 중, 고등학교가 조심스럽게 그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고 있는데 또 저 물류센터, 이천 물류센터 쿠팡인가요? 예, 그쪽에서도 이렇게 집단 감염이 몇십 명 나오고 그래서 매우 그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하여튼 이렇게 지금 이제 아까 내가 이런 것들, 그 의료를 장악함으로써 국가가 몸을 지배하는 새로운 길, 이거 이제 하나의 지금 그 정부가 방역 당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수고를 하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국가가 의료 시스템을 충분하게 이제 그 장악한다 그러면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충분하게 관리를 함으로써 이런 그 무서운 어떤 감염병의 그 확산을 차단하는 그런 어떤 그 긍정적인 측면이 또 분명히 있는 거죠. 하여튼 생명정치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푸코가 말하는 생명정치, 몸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이제 생명정치, 뭐 두루두루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그런 그 주제여서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보다 나은 삶, 그러니까 지금보다 나은 그런 삶을 원하죠. 이런 인간의 원초적 욕구에 부응해서 생겨난 것이 근대 우생학이죠. 우생학. 우생학은 이제 아, 그 아, 종의 기원, 그러니까 이런 뭐 자연 선택설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뭐 과학의 어떤 발견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래서는 지금 압축되어 있는 것이니까 요약되어 있는 것이니까 바로 독일 나치의 우생학 인종송수 도구로 사용됐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그 영국에서 먼저 이를테면 스펜서 같은 그런 그 사회학자들, 그 진보적인 그런 사회학자들이 이 그 동물, 그러니까 생물 종에서의 어떤 이 진화론의 개념으로부터 파생된 우생학을 인간의 삶에도 적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사회에서 어, 좀 보잘것없는 그런 이제 그 상태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단종함으로써 어 이제 이런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의 그 우생학의 활용은 특히 이제 단종은 그 나치에서 이제 광범위하게 행했던 것이고 영국의 이제 스펜서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일정하게 행해졌던 우생학적 그 상황은 이를테면 그 가난한 사람은 그들의 어떤 그 개인의 어떤 무능력, 이런 것, 무능력 내지는 어떤 성실하지 못함, 이런 것으로부터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가난하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영국의 어떤 그런 그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보편적인 복지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뭐 무상 급식이라든가 이제 무상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우 그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그 소위 인종 청소 의 도구로 오생학을,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제 그 뭐 장애를 갖고 있거나 뭐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을 단종 처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2차 대전의 그 기간에는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게르만 종족과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많은 수를 죽였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감베는 생명정치의 틀 속에서 죽음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이제 살피는 학자죠. 자, 이렇게 전혀 다른 역사적 유래를 지니고 있는 생명정치의 이념을 오늘날 포스트 게놈 시대, 게놈 유전자 염기 서열을 말하죠. 유전자 염기 서열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 퍼스트 게놈 시대에 생명 그 자체를 정치하는 데 적용한 사람이 레비노와 로즈라는 거죠. 여기서 세 사람이 이제 한 몇 명, 세 명, 네 명, 크게 세 그룹의 사람이 지금 이 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푸코죠. 생명정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뭔가를 해석하고 있는 푸코. 그다음에 이제 아감벤. 둘 다 이제 생명정치를 서로 다른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레비노와 로즈. 여기서 생명 그 자체라 이제 그 포스트 게놈 시대, 게놈 유전자 염기 서열이니까 게놈이라고 하는 게 유전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이들은 인간 유전체 연구로 본격화된 몸에 대한 생의학적 개입이 어떤 새로운 생명 정치 상황을 만들어내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런 생명 정치의 변모 과정과 새로운 생명 정치의 에토스에 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이 논문의 전체를 요약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논문을 읽으면서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글에 글쓰기에 리포트를 쓸 때 그
글의 어떤 형식의 측면도 늘 그 다른 글을 볼 때 확인하기 바랍니다. 내용과 함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의 그 깊이가 넓이와 깊이가 확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런 글을 읽으면서 어떤 주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렴풋이 알게 됐던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거나 전혀 몰랐던 내용을 이렇게 새롭게 분명히 알게 되거나 이런 알면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글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자신의 어떤 주장을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 가면서 그 주장을 입증하는 이런 어떤 논증적 글쓰기, 이 논문은 이제 논증적 글쓰기의 가장 완결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글의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 아주 쉽게 말해서 글을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해 가서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이런 글의 구조를 또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많이 읽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특히 이제 내용의 측면에서는 뭐 우리가 한 번만 읽으면 대강 알 수 있지만 글의 그 구조의 측면, 쉽게 말해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어떻게 배치하는가,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고 그 다음 문장을 어떻게 연결해 가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어떤 이제 주장과 관련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이런 글의 구조의 측면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기 위해서는 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런 글들을 많이, 이런 전문적인 글들을 좀 많이 읽어서 내재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눈에 드러나는, 글의 겉으로 드러나는 글의 형식의 문제. 내가 8주차 그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를 쓰기 위한 특강을 할 때 강조했던 것들이 이제 여기도 또 보이는 거죠.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를 다 확인하고 평가도 하고 그 피드백도 이렇게 조금씩 간략하게는 써놓고 그랬는데, 이제 강의를 안 듣고 강의를, 여러분 이 자료만 보면 잘 몰라요. 내용만 알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자료를 보면서 내가 지금 내용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글의 형식을, 지금 글의 구조 내지는 글의 어떤 형식적인 측면도 설명하는데, 이제 힘들고 귀찮으니까 강의를 제대로 안 듣고 이렇게 그냥 진행하도록 클릭만 해놓고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질문도 하고, 또 이제 특히 리포트 보면 이 친구가 강의를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금방 드러나 버려요. 강의에서 내가 강조했던 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강의를 안 들은 거죠. 어, 이를테면 뭘 지금 말하고 싶으냐면, 글을 시작할 때 이 보이죠 여러분? 이 보면서, 이 자료 보면서 강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 어때요? 들여쓰기 했죠. 들여쓰기. 요 지금 이 손 표시 쩍 커서 이 들여쓰기 했잖아요. 들여쓰기를 하고 글을 시작을 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안 해. 예. 여기도 지금 여기서 한 문단이 끝났죠. 그러니까 새롭게 문단을 시작할 때 문단과 문단 사이를 벌려서 여백을 두지 말고 이 들여쓰기만 가지고 이렇게 문단을 구분하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제대로 모르면 강의를 잘 들어야죠. 강의를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도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어, 성적을 가지고 말해서 좀 미안한데, 여러분 비대면 수업하느라고 고생하고 그러는데 성적이야 내가 뭐 하여튼 최대한 좋게 잘 주기로 뭐 했으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우리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리포트 계속 써서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쓰는 법을 제대로 좀 배울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내가 리포트 특강도 해주고 그러면 좀 잘 듣고 활용하면 누가 좋아요? 여러분이 좋죠. 여러분이 좋아요. 리포트 잘 쓸 수 있으니까 형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난달 초에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말해도 상관없는데, 하여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작가들의 그 작품을 공모하고 1,000만 원씩 그 상금을 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 명에게. 그래서 이제 소설 분야 심의를 했어요. 1차 심의가 있고 심사를 말하는 거예요. 1차 심사가 있고 2차 심사가 있고. 그러니까 2차 심의에 내가 이제 참여해서 단편 소설과 장편 소설 굉장히 많은 이제 소설들을 읽고 그다음에 또 그 뭐 계획서 이런 것들 검토하고 그럴 때요. 사실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여러분 리포트를 내가 검토하고 그 평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문장도 이제 정확한 문장으로 밀도 있게 그 어떤 주제를 향해서 이렇게 그 전개해 나가는 이제 어떤 소설적인 그런 구성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일단 눈에 드러나는 게 뭐겠어요? 눈에 제일 잘 드러나는 게 이거예요. 내용을 읽어봐야 되겠죠. 근데 바로 이 여러분 보세요. 같이 이 내용은 읽어봐야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 그러겠죠. 그다음에 글의 구조라고 하는 거 역시 읽어봐야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고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를 읽어봐야 아는 거죠. 근데 읽어보지 않아도 아는 게 쉽죠. 뭐예요? 들여쓰기 해서 문단을 나누고 있는 거 안에 나누고 있지 않은가? 이건 읽어보지 않아도 눈에 바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제대로 돼 있는 글은 읽을 때도 일단 크게 이제 뭐 어떤 부정적인 그 이미지에 개입 없이 읽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안 돼 있어. 들여쓰기가 안 돼 있고 그 문단과 문단 하여튼 이 들여쓰기로 문단을 나눈다거나 문단과 문단은 여백을 문단 그 틈을 벌려서 그 인터넷 글쓰기라고 설명도 내가 했을 텐데 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본적인 글쓰기의 이런 형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글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딱, 이 친구는 이 글쓴이는 글쓰기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내용을 읽으면서도 트집을 잡는 이를테면, 단점,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처음에 부정적인 의미가 딱 들어오면, 글을 읽으면서 어떤 게 긍정적일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게 좀 문제가 있는가 위주로 보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를 듣고 하여튼 여러 번 말하지만 비대면 강의 그 수업을 하면서 들어야 될 과목도 많고 또 과제물도 건건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까 그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뭐 지난번에 단톡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나도 이번 학기에 아니 원래 내가 좀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해서 이제 그 좀 이 일에 좀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일하는 게 뭐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 읽고 글 쓰고 그런 거죠. 근데 워낙 할 게 많아서 우리 이제 강의 뭐 교환 만들고 교환 또 이렇게 공유하고 또 강의하고 여러분 과제물 점검하고 이런 이제 통상적인 일도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번 학기는 나도 엄청나게 일의 분량이 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강의 빨리 이제 영상 15주차까지 올려놓고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의 그 매주차 과제 점검하고 이제 이렇게 시간을 확보하려고 좀 그 과욕을 부려서 새벽 1시 2시까지 이렇게 자료 만들고 영상 만들고 그러다가 무리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아팠어요. 지금도 사실 몸이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아요. 이거 빨리 14주차 강의 만들어 놓고 또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 돼요. 물리치료 가서. 하여튼 뭐 그 어깨가 워낙 아파서 굳어가지고 두통과 안구통 아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심하고 막 토할 것 같고 이래서 병원의 응급실에 주말이라서 일반적으로 그 병원 의원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집이 그 첨단 이지구에 산다고 그랬죠 내가. 그러니까 다리만 건너면 첨단에 그 보훈병원이 있어서 그 응급실 가끔 가요. 가면 안 되는데 가끔 가서 링거 맞고 그 두통제 근육이완제 같이 넣고 좀 누워 있다가 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 형식 이야기하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더 봅시다. 그리고 중요해요, 여러분 알겠죠?
이미지. 글은 지금 특히 비대면 수업에서 여러분이 내는 리포트는 여러분의 이미지 그 자체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과제물 낼 때도 항상 그래요. 그런 거 유의하세요. 앞으로 계속 졸업할 때도 그렇고 대학원 진학하거나 사회생활 하거나 그랬을 때 이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 예.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아는 사람, 나같이 아는 사람은 딱 보면 그걸로 판단하게 돼요. 자, 자 봅시다. 머릿말 의학적 시선으로 몸을 바라보기. 예. 근대 정치운동이 몸을 권리의 문제로 한정시켜 보는 것과 달리 생명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몸은 생명의 담지자이고 몸은 생명의 담지자. 그렇죠? 몸은 우리가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보면 이제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정신과 몸을 어떻게 분리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몸의 우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을 때 정신적 사유도 사고, 표현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다음에 몸은 곧 생명의 담지자 담고 있는 그렇죠? 생명을 담고 있는 게 몸이죠. 그런 거예요. 몸은 생명의 담지자이고 참 말들이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 말이 한자가 사실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쭉 보면 이제 뭐 영어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로 표기되어 있지만 그 안에 한자와 그다음에 영어 이렇게 많이 들어 있어서 사실은 논문 이런 게 읽기가 참 만만치는 않습니다. 내 책은 그래도 좀 나는 뭐 아는 게 많이 없어서 그냥 어렵게 쓰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몸은 생명의 담지자이고 생명 그 자체가 지향하는 자기 가치는 건강이다. 이해는 우리가 할 수 있죠. 어렵게 쓴 말이긴 하지만 건강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통해 유지되죠. 그렇죠.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다음에 또 잘 먹고 그래야 되겠죠. 이제 영양가 있는 그 어떤 식사들 그리고 또 규칙적인 운동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떤 좋은 관계 이런 어떤 정서적 요인들 이렇게 두루두루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일단 이제 이 글에서는 이 논제로만 한정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통해 유지된다. 이를 일찍부터 의료가 발달했다. 근대 국가는 의료를 장악함으로써 국가가 몸을 지배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를 가능하게 해준 것이 의학의 발달이다. 근대 국가는 의료를 장악함으로써 장악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뉘앙스가 좀 부정적인 그 이미지가 좀 전달되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의료는 과학이 아니다. 의료는 과학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침대는 뭐 가구가 아니다. 과학이다. 의료는 과학이 아니다. 각주 뭐 의학의 역사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의학이 과학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은 의료가 근본적으로 병리학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있네요. 병리학이란 말 그대로 질병에 관한 학문인데 이로부터 특이하게도 정상과 비정상이 결정된다.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정치적이고 정상과 비정상.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가? 질병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은 예전부터 있었죠.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기술이 곧 의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대 들어 국가는 의료를 장악함으로써 이제 제도에 편입된 거죠. 의료가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가 국민들의 어떤 생명 정치에 개입할 수밖에 없죠. 관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의료를 장악함으로써 지식을 통해 개인을 지배하는 소위 이제 어떤 권력 구조가 만들어졌다. 뭐 의료만 그런 건 아니죠.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육은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사교육이었죠. 그런데 이제 점점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근대 국가의 학교를 세우고 그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전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의료만 이야기하지만 의료, 그다음에 뭐 교육, 그다음에 이제 뭐 형벌권, 사법, 그러니까 그 개인과 개인 간의 투쟁, 사적 복수를 금지하는 대신에 국가가 사법 그 체제를 소위 장악함으로써 제도화함으로써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제 체포하고
수사하고 기소 이제 재판에 넘기고 그래서 처벌을 하고 이런 그 사법제도를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의료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질병이 유기체의 생명력과 결부된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개인이 책임져야 될 사적인 문제다. 그러나 전염병의 만연으로 인해 질병은 개인이 아닌 집단의 차원으로 변화된 거죠. 집단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로써 질병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문제가 사회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1차 시하고 좀 쉬었다 2차 시 연결해서 하도록 하죠. 지금 14주 자, 몸에 대한 생화학적 개입과 생명정치 1차 시 공부를 했습니다.